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딜 수업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전 시간에 거의 이제 부동산학 일반이론 또는 총론이라 하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하는 데가 마지막 남은 토지의 인문적 특성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참고로 22페이지인데요. 이제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이제 시험이니까요. 용도의 다양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성질을 부여하죠. 그래서 사람 인자입니다. 이게 사람 인자. 사람이 부여한 성질이다. 그래서 이제 인문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용도의 다양성인데,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뭐, 이제, 아시다시피 토지가 됐든 또는 건물이 됐든 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또는 점포인 경우에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양한 용도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임차인이 됐든 또는 건물주가 됐든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선택이 이제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뭐라 나왔느냐? 최유효 이용이라 나왔죠. 여기.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최유효 이용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좀 이렇게 솔직한 표현의 얘기예요. 어차피 다 돈 들어가는 겁니다.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용도가 가장 주어진 부동산에 있어서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 그걸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떤 것이 가장 부가가치를 높일 거냐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장 돈이 되는 이용,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우리가 이것을 최유효 이용이다. 가장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거다 이거죠. 예컨대 뭐 여기 이제 뭐 점포가 이렇게 하나 있다 이겁니다. 이 점포를 뭐 PC방을 쓸 수도 있고, 이 점포가 또는 당구장을 쓸 수도 있고, 치킨집, 커피 전문점,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서 코인 뭡니까 세탁소, 코인 또는 청소 뭡니까 뭐라나 빨래방,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양한 거 쓸 수 있는데 전부 다 돈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매출액이 가장 극대가 될 수 있는 이용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편안하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가 이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병합, 즉 합필, 분할, 분필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토지를 또는 주어진 건물의 이제 사업용이라 하면 그 임대 면적을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최유효용에 할당하기 위해서 또는 뭐라 그래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닙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영업자가 돼서 이제 부동산 사무실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럼 사무실이 뭐예요? 크면 클수록 좋겠죠, 면적이. 그렇죠? 사무실의 이 임대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임대 면적이 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월세 부담이 커지고 관리비 부담이 커집니다. 현재 추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대부분의 업종이 넓은 면적과 그 다음에 사람을 쓰는 업종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무인 점포잖아요. 인건비. 그 다음에 면적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월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면적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합당한 면적이 있단 말이야. 합당한 면적. 그럼 일반적으로 아파트 끼고 하는 보통의 사무실이다. 그러면 보통 한 10평 정도가 제 경험칙상 맞아요. 물론 15평 정도 되기 좋긴 한데 월세 부담이 커집니다. 이게 관리비하고. 그럼 10평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5평이다. 만약에 20평이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 5평은 너무 좁아요. 20평은 너무 넓어요. 그럼 가장 합당한 면적이 얼마죠? 10평이란 말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10평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임대 면적을 또는 토지의 면적을 경우에 따라서 줄이고 경우에 따라서 늘려서 이렇게 합당하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완곡하게 시험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최유효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고요. 나머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뭐냐면 드디어 이제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대부분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소개한 강의 서비스 이 내용만 가지고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민법에 배운 민법 총칙에서 배운 내용 이런 거 가지고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교재 보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할 거란 말이죠. 문풀이라는 것을 약칭.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여기는 너무 혹시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진도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관건은 뭐냐?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수업을 해보면은요, 이제 파트 2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 경제론 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가 보통 수요와 공급에서 탄력성까지 해서 한 4문제 정도가 나와요. 경기 변동에서 한 문제, 부동산 시장에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경기 변동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수요와 공급 또는 탄력성에선 매년 4문제를 꼭 냅니다. 많이 내면 5문제 냅니다. 계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가 관건이 제 1장이 여기를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신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여기를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4문제다 그러면은 40문제 중에서 10%입니다. 여기를 좀 만약 4문제다 한 문제 버리고 한 3문제만 맞추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좀 긴장하시고 여기 공부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되겠고요. 무조건 복습은 필수입니다. 복습은 필수입니다. 이거 복습하면서 반복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가 헝클어집니다. 이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수학 논리, 고등학교 때 배운 정치 경제 요 내용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수요와 공급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뭐냐 이거죠. 자, 그럼 좀 배경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럼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하는 건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와 기업입니다. 기업. 소비자와 기업이 가장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과 기업의 입장이 서로 상충돼요. 이게. 따라서 이게 이 내용을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는 건데요.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꼭 부동산 시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일반 이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이론을 먼저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부동산 시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을 문제풀이하면서 잠깐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비단 부동산 시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래프를 우리가 그래프를 봐야만 하느냐? 그래프가 제일 편합니다. 분석을 하는 게 아주 단순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프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반복을 해서 꼭 여러분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소비자란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수요라고 할 겁니다. 수요. 그다음 기업이란 말 하지 않습니다. 판매자 이런 말 안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공급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 이퀄 소비자고요. 공급자 이퀄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수요자, 공급자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좀 경제학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심오하게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수요하면 뭐야? 소비자. 공급 나오면 뭐야? 기업.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영어가 좀 나오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를 영어로 디맨드라고 그래요. 디맨드. 그래서 라지 D를 씁니다. 약속입니다, 이게. 전 세계. 전 세계 약속이기 때문에 그 라지 D 또는 스몰 D가 나오면 수요구나. 공급은 S를 씁니다. supply에서요. S를 씁니다. supply. 그래서 이제 그 스펠링은 모르셔도 되겠고요. 그냥 S 나오면 라지 S든 스몰 S든 공급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기호들을 좀 해야 되니까요. 또 하나가 뭐냐면 QD 또는 QS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아셔야 됩니다. 봉구사도 QD, QS로 나옵니다. 자, 그럼 QD라는 게 Q가 뭐냐면 퀀터티, 즉 수량이라는 뜻이에요. 퀀터티, 수량. 그래서 S가 뭐죠? 공급량을 우리가 QS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가 수량이잖아요. 앞에 D가 붙었죠? D가 뭐죠? 수요. 그래서 수요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구나. 따라서 QD는 수요량이고 QS는 공급량이고 D는 수요고 S는 공급이다. 이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은 좀 그 처음 공부한 분들한테 좀 힘든 내용들이 좀 쭉 소개되어 있는데 용어 하나하나 좀 봅시다. 왜 우리가 소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수요라는 말을 쓰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요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고 싶다라는 얘기, 하고 싶다. 소비자 입장에서 재화를 이제 앞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합니다. 상품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시험에는 재화라고 나옵니다. 상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내는 겁니다. 공짜는 없으니까요. 돈을 내고 사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샀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샀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고 싶다.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요. 돈 받고 팔았다가 아니라 팔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라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돈 내고 사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느냐?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샀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고 싶다 또는 팔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가 나오냐면 이거 재화라고 나오죠. 재화 또는 서비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량이라는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유량이라는 게 뭐냐? 여기 유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량 나오죠? 영어로 flow라는 건데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35회 때 이제 유량과 저량 변수 이거 이제 문제 난이도 하러 나왔는데 유량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기간을 명시해야만이 용어 잘 들으셔야 돼요. 유량이라는 건 흐를 유자에 수량 양자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만이 그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유량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기간이 꼭 주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이라 한단 말이죠. 그럼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뭐 금융소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임대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이 소득이라는 건 반드시 기간이 주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
한번 볼게요. 1년에 한 번 주잖아요. 1년에 한 번. 1년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연봉 1년에 한 번이죠. 자, 월세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전부 다 이제 임대소득, 뭐 이자소득, 근로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부 다 이거는 뭐야? 아무 말 없어도 몇 년이에요? 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거죠. 이렇게. 아무 말 없어도. 무슨 말 아시죠? 이와 같이 꼭 기간이 주어져야만이 의미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유량 변수다. 뭐라 그래요? 유량, 앞으로 이제 변수란 말을 쓸 거예요. 변수. 변하는 숫자. 유량 변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무 말이 없어도 일정 기간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정 기간이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그건 묻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유량 개념이다. 일정한 기간이 주어졌구나.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요거의 반대말이 저량인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유효수요라는 말 좀 아셔야 돼요. 유효수요. 유효수요. 말 그대로예요. 유효수요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effective demand라는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한글로 나올 테니까요. 자, 수요라는 건 사고 싶다라고 종전에 설명했죠. 소비자가 누구죠? 소비자. 수요 나오면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요? 이 소비의 주체는 소비자입니다. 수요의 주체는 소비자. 자, 소비자가 돈 내고 사고 싶다 이거예요. 이걸 수요라 합니다. 근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다 돈 내고 사지 돈 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유효란 말은 뭐야? 돈을 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인데 지불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돈을 낼 수 있는 소비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시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돈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안 내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조금 위선적인 것도 있어요. 이게 이 학문이라는 게 특히 사회과학은 막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게 위선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돈 낼 수 있는 수요 이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근데 시험에는 뭐라 나와요? 지불 능력 이렇게 나와요. 지불 능력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돈 낼 수 있는 능력, 이 지불 능력을 갖춘 의사를 갖춘 수요를 우리가 무슨 수요를 한다? 유효 수요를 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수요는 아무 말 없어도 뭐야? 유량 개념이고 당연히 유효 수요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최대 지불 요게 아니고 요거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보셔도 되겠어요. 요건 최대 지불 용의는 뒤에 가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최대 수량이라는 거예요. 최대 수량. 최대 수량. 수요량이 됐든 공급량이 됐든 다 최대 수량이에요. 우리 본고사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사과가 100원인데 10개다. 그러면 수요량이 10개라는 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가격에서 일주일 동안 수요자가 10개를 최대로 사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수요량이 100원에서 만약에 100원에서 수요량이 만약에 10개다 라고 하면 자, 일주일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수요자가 몇 개를 최대 사고 싶다? 10개를 사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최대 수량이라는 뜻이고 공급량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최대 10개를 팔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최대 수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억지로 암기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문자 따서 외우는 분 가끔 계신 것 같은데 그래봤자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복을 해야 되겠죠, 이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어가 뭐가 앞으로 쭉 나올 거냐면 이제 효용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효용 또는 같은 말이 유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유용성이라고도 나와요. 이제 유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주 그 구닥다리 사람들이에요. 옛날 그 일본 책 보고 공부하는 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젊은 학자들은, 교수님들은, 뭐 30대, 40대 젊은 교수님들은 이 단어 안 씁니다. 벌써 유용성 단어 썼다라는 건 60대, 60대. 벌써 그 젊은 분들은 다 뭐라고 그래? 효용이라고, 유틸러티라 해서. 그럼 이제 효용이라는 게 뭐냐? 효용이 뭐냐고 나오진 않습니다. 의미는 알고 가셔야 돼요. 효용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쭉 나오죠. 자,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그 만족입니다. 만족. 이 주관적인 만족을 효용이라고 해요. 이 만족을 머리 때문에요. 요 만족을 뭐라 한다? 효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왜 수요자들은 돈을 내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소비하느냐 이거죠. 뭐 입고 싶어서 사고 싶어서 뭐 이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는 한마디로 효용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이 수요 공급 논리에서는 수요자가 효용이라는 이 만족,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서 그것을 획득해야만이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소비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 만족을 효용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 효용이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럼 효용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싸죠. 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효용이 작다. 비싸네. 효용이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벤츠라는 차를 뭐 꼭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뭐 벤츠가 비싸잖아요, 이게. 일반 국산차보다. 왜 비싸요? 효용이 크기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국산차나 벤츠나 효용이 같다. 그러면 안 팔립니다. 누가 국산차 사지 뭐 벤츠 살 일이 뭐 있어요? 비싼 거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용어 정도 이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수요량이 됐든 공급량이 됐든 유량 개념이고 일정 기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 수량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최대한 10개를 사고 싶다. 10개를 팔고 싶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이제 함수란 말이 나와요. 자, 그럼 함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간단히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함수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다 잊어버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나 수학을 좀 한다. 뭐 중학교 때 나 수학 고등학교 때 잘했다. 그러면 분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냥 시간 낭비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옛날에 공부한 게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수요 공급 논리에서는. 그래야 계산 문제도 잘 풀고 그럽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함수라는 게 뭐냐면 수학적으로는 이제 상자 함자의 숫자인데 별것도 아니에요. 영어로 펑션이라는 건데요. x값에 의해서 y값이 결정되는 걸 함수 관계라고 해요. x, y가 함수 관계라는 것은 x가 원인이 되는 거고요. y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뭐예요? 수학에서는 이제 우리는 뭐 인과관계다 그러잖아. 원인과 결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x, y는 함수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x값은 뭐죠? 원인이고 y값은 결과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거는 함수관계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좀 잘 아시면 돼요. 이게 x, y가 플러스 함수냐 마이너스 함수냐 이것만 좀 알면 돼요. 플러스 함수는 뭐고 뭐 마이너스 함수는 뭐냐. 플러스 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래프로 이제 함수를 표현하는 거는 이 그래프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그래프라는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축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죠. 이거 수학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이걸 x축이라 하죠. 이거는 y축이라 하죠. 이게. 그렇죠? 가로, 세로. 여기를 0이라 하지 않고요. 이걸 원점이라고 읽는 겁니다. 원점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원점이 여기니까요. 위로 올라갈수록 y값은 커지는 거고요. 내려오면 작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이 원점에서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x값은 커지는 거고요. 좌측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 우측 이동, 좌측 이동이 나올 거예요. 그 우측 이동, 좌측 이동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이유는 이 그래프를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무조건 외워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25년을 지켜봤어요, 진짜. 그러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시간 낭비예요, 그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우측 이동이라는 건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자, 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우측 이동. 그럼 x값 커지겠죠. 좌측 이동이라는 건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좌측 이동. 원점을 기준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러면 커지는 걸 증가, 작아지는 걸 감소를 하잖아요. 우측 이동, 증가, 좌측 이동, 감소. 이게 이 뜻입니다.
별것도 없어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만약에 XY가 플러스 함수다. 그럼 이 그래프상에다 이렇게 보여.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앞으로 이제 우상향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상향. 우상향이라는 게 뭐냐면 오른쪽 윗상이에요. 방향향. 오른손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Y축을 보고 오른손을 들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우상향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른손 들었다라고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상향한다. 그러면 벌써 XY는 플러스 함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방금 설명했지만, 보세요, 여러분. 방금 설명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원점에서 우수럼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 위로 올라가면 커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자, 여기가 기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준이에요. 여기 5를 합시다. 여기는 7을 합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5에서 7로 x값이 커졌죠. 이렇게 이동했다고 합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5에서 7로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 대응되는 요 점이 있잖아요. 요 점을 이으면 그게 y값이 돼요. 어차피 x, y는 함수 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대응을 해보면 여기서 10에서 15로 임의로 정한 겁니다. 커진다 이거죠. 그럼 반대로 자 7에서 5로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15에서 10으로 작아지더라 이거죠. 이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그래요? 플러스 함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함수라는 건 원인이 쉽게 말하면 원인이 커지니까 결과도 커지고 원인이 작아지면 결과도 작아진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뭐야? 당연히 우상향이에요. 당연한 거.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플러스 함수는 무슨 함수다?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표현한다? 우상향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제 집사람 이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생활비로 500만 원,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럼 제 집사람이 좀 얻고 다닐 것 같은데. 제가 생활비로 한 달에 500만 원 주다가 700만 원을 탁 늘려줬대. 기분 좋게. 예? 그러면 요게 대응되는 그 뭡니까? 결과가 집사람의 만족 아닙니까? 이 집사람의 만족이 내가 500만 원 줄 때는 10만큼의 만족을 느끼다가 내가 700만 원 주니까 어떻게 돼요? 막 만족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플러스 함수 이게. 그러다가 700만 원 주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500만 원 줄여야 된다. 그럼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입이 나온다는 건 뭐야?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그러니까 XY가 플러스 함수라는 것은 X의 방향과 Y의 방향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진다. 이런 관계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할 거예요. 커진다. 플러스. 얘도 커진다. 플러스. 작아진다. 얘도 작아진다. 마이너스. 아시겠어요? 자, 플러스면 커진다. 뭐 여기도 플러스 커지고 마이너스면 작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도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관계가 나오죠. 이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플러스 함수라 해요. 그러면 이제 반대가 뭐냐? 반대가 이제 마이너스 함수예요. 마이너스 함수. 자, 마이너스 함수에 대해서 좀 더 해보겠어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해서 만약 XY가 마이너스 함수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떤 관계가 나오느냐? 이 마이너스 함수가 되면은 이렇게 우하향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하향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Y축을 보고 서서 오른손 내렸다. 이런 얘기. 아래 하자, 방향 향자. 그럼 이건 XY는 마이너스 함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5에서 7로 X값이 커졌어요. 그럼 대응되는 걸 한번 봅시다. 대응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대응되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자, 그러면 이제 5일 때는 X값이 5일 때는 대응되는 Y값 15였어요. 그런데 7로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대응되는 게 10으로 작아졌잖아요. 자, 그러면 X가 커지죠? 커지면 Y는 뭐야? 작아지는 거예요. 이걸 마이너스 함수라고 해요. 거꾸로 7에서 5로 작아지잖아요. 7에서 5로 작아지면 대응되는 게 어떻게 커지죠?
그러니까 x, y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고 x가 작아지면 y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 함수라 하고 그러면 결론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요. 공급 곡선 라지 S를 씁니다. 우상향이에요. 그거를 이제 방금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 내용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 중학교 때 이거 배운 거거든요.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요 내용을 알아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